어, 안녕하세요. 어, 토마스 철학학교, 예, 토마스 철학학교 수아레즈 강독을 하려고 합니다. 수아레즈 강독은 음, 원래는 그 오캄 연구소에서 하는 오캄 연구소, 실제 물리적 공간인 오캄 연구소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그 요 마을 분하고 한 3개월 정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De Ente et Essentia를 읽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이 한 챕터 1, 2 정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책 자체가 좀 어려웠었죠. 예. 음, 근데 이번에는 좀 수아레즈를 했는데 수아레즈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도 않고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뭐 철학하거나 특히나 철학보다는 신학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지 일반인한테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별로 안 유명해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뭐 현대 철학자들 훨씬 유명하고 뭐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훨씬 유명하죠. 예.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으로도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누렸는데 이번에는 수아레즈 한다고 하니까 더 뭐 인기가 없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저같이 이렇게 그 중세 철학을 스콜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이 대중들을 만나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가 같이 일자라는 분들이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실력자들이 많아서 실력자들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강독을 듣는 것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수는 어쩌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뭐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준비되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줌으로도 그 하게 그 줌으로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줌이 아니고 동영상으로도 이것을 공유하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뭐 이거 제가 뭐 그렇게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도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 감히 원래 이렇게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과 조금 더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미 철학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저희 그 강독을 함께 하신다니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수아레즈의 삶, 그의 철학, 그러니까 수아레즈를 우선 읽기 전에 간단하게 수아레즈의 삶과 그의 철학을 위한 공간인데 사실 여기서는 아주 짧게 그가 철학을 하던 공간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수아레즈의 글을 조금 읽으면 오늘 첫 시간은 끝날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의 삶을 제가 쓴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뭐 옛날에 그 수아레즈 철학을 한번 정리해서 조그만한 어떤 개론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수아레즈 삶 부분이 A4 12장이더라고요. 제가 쓰는 게. 그러니까 A4 12장이 생각보다 그게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읽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수아레즈의 삶 자체를 읽으면 수아레즈 삶 자체 그 뭐 그 한 사람의 개인 옛날 사람의 삶이 뭐가 궁금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철학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수아레즈에 대해서 12장이나 A4 12장을 써서 그거를
아마 제 책에서 제가 철학자의 삶에 대해서 쓴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신성한 모독자도 그렇고 대한민국 철학사도 그렇고 뭐 삶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길게 소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아레즈의 삶을 소개했다기보다는 수아레즈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제 수아레즈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 수아레즈 시기에 철학의 배경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2장이나 됐는데 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읽으려고 하면 다 읽고 강의하려고 하면 너무 그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뭐 수아레즈 삶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수아레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혹시나 삶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뭐 밴드에 그 뭐 수아레즈 삶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좀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그 수아레즈 삶에 대해서도 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그 한 강좌는 최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아레즈 삶 자체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기는 조금 시간이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수아레즈의 철학이 있던 그 공간 배경, 수아레즈가 철학하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수아레즈가 살던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힌두교 이런 게 개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거 굉장히 그 서유럽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개혁 이거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 개혁할 때 동유럽이나 저기 다른 그 kop트교나 이런 데서는 뭐 개혁 운동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치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입니다. 이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서유럽이 이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을 함으로써 원래는 교도권, 여러분들 뭐 성당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교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썼는 그 중세 철학사 아예 제가 쓴 중세 철학사는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 나와본 적이 없는 중세 철학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대한민국 철학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있었던 뭐 그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물론 그게 탁월하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탁월하면 뭐 대한민국 철학사도 많이 팔렸겠지만 저 혼자 탁월하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타고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중세 철학사를 돌아보는 방식에서 이 교도권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좀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중세 철학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이거 그냥 나중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중세 철학이라고 이름 갖다 붙인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이 한 철학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철학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철학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형태로 철학을 했습니다. 형이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학이라고 그래도 그건 신학을 위한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한 철학이 중세 스콜라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 안에 신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이 등장했다라는 말, 스콜라 신학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대가 되어주는 건데 그 토대가 뭐냐 하면 신학을 위한 토대입니다. 예, 신학을 위한 토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과 이성의 조화, 중세 스콜라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토마스 아퀴나스 말했어요. 아우스티누스도 하고 다 그렇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인데 모든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성적으로 자기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뭐 뿅 해가지고 무당이 접신 들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만 너무 과다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빨대 꽂고 빨아먹을 게 많고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자기들도 대단하고 뭐 중세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냥 원어브 되면 그들 중에 3명입니다.
그죠? 그 뭐냐 하면 신앙을 이성화시킨 사람들은 다 중세 스콜라, 근대 스콜라,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실 잔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신앙을 전부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리화의 수단이 뭐였냐라고 하면 철학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 적어도 그 이제 이성적으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이해한 것을 남과 대화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철학, 특히나 논리학이.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에서 논리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스콜라 신학에서 사실 논리학 빼면 다 쓸데기 없는 헛소리예요. 전부 자기 뭐 신앙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매우 치열하게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학적 이유에 의해서 논리학이 동원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 책 한 권을 뽑으라고 그러면 범주론을 뽑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논리학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대까지도 여러분들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면 다 논리학이고 신에 대한 논의를 막 할 때도 논리적 다툼입니다. 논리적. 그러니까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그러니까 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논리학 위에 형이상학 같은 걸 해서 이걸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학이 모든 학문이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학을 잘해야지만이 철학을 할 수 있고 철학을 잘해야지만이 그 신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에는 신학자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론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왜 신학자들이 하느냐?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됐죠. 왜냐하면 범주론을 주의하는 것도 범주론이라는 책이 지금 19세기, 20세기, 21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듯이 그래 범주론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범주론을 연구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이 그 당시에 교회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삼위일체론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만큼 오히려 저는 형이상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범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보편 논쟁을 가지고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웠느냐? 형이상학 갖고 싸운 거 아니거든요. 형이상학 책 들고 보편 논쟁 가지고 싸운 거예요. 보편 논쟁이 바로 범주론이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겁니다. 범주론이라는 책을. 그런데 그러면 그 범주론이라는 책이 뭐냐?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이다 이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그게 논리학이고 그 다음이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이상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 생각 못하면 형이상학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뭐 수아레스가 이래 봤을 때 수아레스가 형이상학 논고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2권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을 보세요. 여러 개들이 후대에 막 이렇게 에디션 된 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아레스는 이 형이상학 논고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용어들을 정리하고 철학을 분석한 다음에 그 책이 있죠. 그 다음에 형이상학 논고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신, 자기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자기화시켜서 새롭게 논리적으로 정돈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보세요. 1권, 2권, 2권, 3권 넘어가는데 뭔 이유도 없어요. 순서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형이상학 논거는 철저하게 그 순서조차도 논의의 순서조차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왜 이 부분이 여기 들어왔는지 다 이유가 명확한 형태의 질서정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논리가 형이상학에 그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 뭐 이런 논리를 했지만 그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서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그 순서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수아레즈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논리학으로 엄청난 책을 써내지는 않았지만 논리학을 이미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대 스콜라 철학자들의 책 아무거나 꺼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디알렉티카로 시작합니다. 논리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을 굉장히 익혔기 때문에 모든
학업의 진행 자체도 논리적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 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죠.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배우면 그 순서가 아주 형이상학을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이상학 논거는 그거를 잘 정돈해가지고 수아레즈가 자기의 방식으로 형이상학이 신학의 수단으로서 매우 잘 기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이상학의 그 형이상학 논거의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자, 그러면은 이 교도권, 하나의 교도권 안에서, 아까 교도권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교도권 안에서 서방교회가 하나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교도권이 서방교회가 오르도 하나의 질서 속에서 한 개로 있었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라는 말이에요. 카톨루라는 게 보편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의 교도권. 그러니까 교황에서부터 주교단, 그다음에 주교단에서 사제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교도권. 수도회라 하더라도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유럽에 있었는데 그 서유럽에 하나의 교도권의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 그리스도교 개혁 운동이 철학사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가 있으면 하나의 신학이 있겠죠. 그럼 그 하나의 신학을 위해서 하나의 스탠다드한 스콜라 철학이 있으면 됩니다. 엄밀하게 치면 스콜라 신학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면 이것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신학을 할 건데 이 신학을 위해서 훈련받을 용무로서의 철학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요런 식으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엄밀하게 치면 서유럽에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를 위한 철학, 가톨릭 신학자들을 위한 철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그런 철학이 그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간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전부 주해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때까지 알려졌던 그 주해자가 왜 했냐 하면 철학이 신학의 매우 유용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 신학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하면은 자기 그리스도교 신학하고 모순 크게 안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매우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의한 거예요. 그런데 수아레즈 때가 오면 수아레즈보다 이미 그 전에 수아레즈보다 앞 세대 정도, 30년 한 세대로 그러면 앞 세대 정도 되었을 때 이미 서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은 이미 앞 세대의 종교개혁의 시기잖아.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 신학을 이제 가톨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뭔가 구체적인 형태로서 존재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있는 것이 하나의 단위라, 요거 2단 아니면 정통이다. 요 정통을 위한 신학적 노면이만 있으면 되고, 요거를 위한 뭐 철학이 뭐 교육할 때만 쓰면 되지. 사실 뭐 그랬는데,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신학이 있고 하나의 신학을 위한 하나의 철학 교육 과정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철학, 정통 철학이 있고 정통 신학 하나가 있어요. 정통 신학이 정통이라기보다는 정통 교리가 한 개가 있고, 한마디로 그 정통 교리를 옹호하는 하나의 보편 신학이 있고, 그 보편 신학을 교육하기 위한 철학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권이 이제 하나의 교도권이 아니고 여러 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루터, 그죠? 켈빈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게 됐고 가톨릭 교회하고 개혁 교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럼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생겼고 여러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교회가 생겼으니까 여러 교회는 서로 간에 신학적으로 의견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당연히 분리됐겠죠. 그럼 의견 대립을 하다 보면은 자기 신학을 좀 더 명확하게 이론화시키는 작업들을 루터나 켈빈 사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논리의 힘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이나 신학을 조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때까지 그 중세 때 스콜라 신학자들이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돈해서 이단 아닌 것을 쳐내고 이단 아닌 것을 쳐내고 정통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정돈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철학의 교육 과정도 새롭게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인데 중세 때는 이거냐 저거냐라고 자유로운 물음을 줬다면 근대가 오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교육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인지를 쓰는 교과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무엇인지를 쓰는 교과서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그게 좀 수월했죠. 오랜 시간의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그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노력을 해요. 그때 예수회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오랜 과거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었던 많은 그 신학과 철학을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예수회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이 개혁교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쇄 기술이 있어갖고 직접 가서 가톨릭 신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옛날 같으면 가톨릭 신학교 가서 배워야겠죠. 인쇄 기술이 없을 때는. 알려고 하면은 이론을. 근데 인쇄 기술이 생기면서 그 수아레즈의 논리학 농구라든가 예수의 예측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거 뭐 지금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활동했는데, 이 사람들의 책이 독일에서 막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찍힌 것도 많아요. 요새도 막 불법으로 복사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때도 이미 그렇게 막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서 실제로 독일에서 개신교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많은 영향을 주면서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의 자기 그 철학과, 자기 철학을 만든 이유는 자기 철학을 있어야 그 위에 자기 신학이 성립할 수, 신학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는 이미 그 스콜라부터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르네상스라고 우리 흔히 불리어지는 그 이제 고전 문헌학의 중흥기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의 많은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라틴어를 바로 쓰는 것은 그 로마 교회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헬라어의 근간을 둔 새로운 신조어들이 개신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개신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온토로기야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도 그 뭐 칼뱅파의 개신교회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뭐 미학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학문의 전문 용어들, 성사학도 그때 나온 겁니다. 성사학이라는 말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에 의해서 개신교회의 신학적 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합리적으로 설명시키기 시작했고, 그 합리적인 신학을 개신교에 사기 위해서는 철학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러면은 뭐 말이 뭐 쓸데없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종교 개혁 이후에 신구교가 서로 그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나누어져서 서로가 이제 그 신학적으로 대립하면서, 대립을 막 논쟁적으로 하면, 그 수아레즈도 바로 그 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아레즈의 글 중에서 개신교적인 신학과 논쟁하고 있는 신학적 논변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번역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 출판사가 안 받아줘. 받아줘도 그냥 제가 불쌍하니까 그냥 받아줄 건데, 그 제가 불쌍해서 받아주는 거는 그 출판사의 손해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그걸 번역해도 다 북커크나 이런 개인 출판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출판을, 후원 아무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될 거고요. 읽지도 않는데 그 뭘로 제가 책을 내겠습니까? 제가 그거 뭐 쿠사누스 이거 했는데, 저는 굉장히 쿠사누스 제외 그 노비스콘 총서 1번으로 쿠사누스, 2번, 3번 다 넣을 겁니다. 10번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쿠사누스의 제 번역을 거의 50분 정도가, 거의 50분이 사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유대치리가 번역한 쿠사누스의 그 글을 산 사람이 50명 있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수아레즈는 그것보다 더 적겠죠.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아레즈도 실제로 그때 신구교 간의 논쟁의 그 최전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 최전방에. 그러면 그런 논쟁의 자리는 논쟁의 최전방에 있지만, 동시에 예수회가 과거에 그 중세의 시기 동안 있었던 스콜라 시기에 그 정리되어 있던 신학이나 철학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배워갑니다. 배워가서 자기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요. 예, 자기만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일반 형이상학이나 이런 논쟁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일반 형이상학, 특수 형이상학 이런 이야기들도 다 그들이 만든 겁니다. 조직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여러분들 펼쳐보세요. 저도 요 밑에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그거 신학 교육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권부터 1작 하면은 뭐 1권 2권, 3권하고 5장에서 7장으로 왜 이거 이렇게 넘어가지? 이 내용이 쭉 교과목으로 정확한가? 좋은 교과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아레즈 같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기 좋은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논리학 참 형이상학 논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신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이것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을 그거 정돈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럼 그게 이제 바움가르트, 볼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뭐 일반 형이상, 특수 형이상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자, 어쨌든 종교 개혁에 의해서 서유럽은 내부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됐고, 자기 입장을 잘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 교재들의 중흥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부흥이 시작돼요. 부흥은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확 활발하게. 그러니까 수아레즈도 좋은 교과서를 하나 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새로운 형이상학 교과서가 필요했고, 그 형이상학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 형이상학 논고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 논고는 신학자를 위한 책입니다. 철저하게. 그 순서 자체를 보시면 알아요. 철저하게 신학자를 위한 신학자에 의한 책입니다. 수아레즈는 자기를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러면 내적으로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내적으로는. 그 논쟁에서 가톨릭 교회의 많은 예수회나 이런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가지고 와서 자기화시켜요. 이때 예수회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해석한 신학대전 그거 저도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제 눈앞에 톨레투스가 그거 주해한 한 2, 300년 됐는 형이상학 이 신학대전 주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주해가 그때 주해는요. 여러분들 순수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처음부터 그 3부까지가 신학을 전체적으로 조직화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엄밀하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커리큘럼을 짜놓으면 그 내용의 해석은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신학 대전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조금 둔스코투스적인 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고유한 예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 중요한 거는요. 그 커리큘럼에 아주 좀 좋은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었던 그 롬바르두스의 명제론 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같은 책들은 그러한 형태의 교육에 매우 좋은 신학 어떤 틀을 짰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과거처럼 롬바르두스의 책이라기보다는 신학대전이 본격적으로 교재가 되기 시작한 것도 예수회의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예수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스콜라 신학, 저 개신교회와 맞짱 뜰 수 있는 스콜라 신학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 체계화되어 있는 그것은 대체 어디서 찾겠냐 하니까 바로 이 신학대전에서 찾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학대전. 근데 후에 신학대전이 또다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19세기에 신학대전을 바라보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수아레즈와는 상관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많이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의 철학을 막 수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회의 철학자들이 예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막 그거는 뭐 가톨릭에서 어깨 힘주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 영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받았으면 뭐 그리스도는 어깨 힘주고 다는 겁니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책이 잘 정돈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읽으면서 자기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화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수아레즈 읽었다고 그 사람이 수아레즈 팬클럽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은 실제로 그 수아레즈만 예수회로서 개혁교회에 영향을 준 건 절대 아니고 수많은 예수회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서유럽이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전통과 개혁 교회,
가톨릭 교회와 개혁교회 안은 또다시 루터 칼빈 하면서 성공해 서로 다른 다양한 정통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 정통들이 서로마다 자기의 신학을 합리화시키는 철학에 대해서도 철학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교과서예요. 신학생을 양성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스위스의 칼뱅주의 뭐 그때는 독일이겠죠. 지금은 독일이라고 해도 스위스의 로하르투스라는 사람 또 이 사람 칼빈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여기에서 이것도 교과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막 전문적인 뭐 뭐 지금 21세기에 완전 아예 철학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 아닙니다. 예, 책 이름 자체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이 여기서 보면은 온토로기아, 존재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요까지 보면은 개신교회도 자기 언어를 만들고 자기 철학의 언어를 만들면서 자기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가 그러면 개신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더 폭넓은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가 저것들끼리 독백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알로그, 그러니까 모놀로기야. 자기 혼자 독백하는 형태의 철학이 아니라 개신교회와 서로 논쟁하고 있면서 철학은 신학이 더욱더 자기 정통을 만들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미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뭔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톨릭 개신교회에서 자기 전통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스콜라 철학은 스콜라 신학은 이미 정통을 오랫동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니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17, 18, 19세기로 넘어오면 독일의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시대적 요청이겠죠, 당연히. 이미 가톨릭 교회는 그 스콜라 학이 그때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여기서 이제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뭐 니체가 신을 죽었다 하고 철학이 뭐 그래 되면서부터 이제 뭐 별 그건 없지만 니체의 그거 전에도 이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대 후기가 되면 신학의 교과 과정에서 철학이 빠지거든요. 예,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전통이 생겼다는 것. 서로 다른 여러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간에 끊임없이 논쟁은 대화입니다. 그죠? 논쟁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뭐 내일 대출하라고 지금 전화 잡고 오는데 저는 이런 전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논쟁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대화를. 누굴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논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더 잘 정돈하게 돼요. 그죠? 논쟁하면서 서로 더 너와 내가 분명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논쟁을 통해서 신구교는 서로 더욱더 분명한 신구교의 신학적 형태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철학이 필요한 거죠. 교과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교과 과정에서 엄밀하게. 그죠? 자,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논쟁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서로가 자기의 교과 과정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정리해야 하는 그 철학의 교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 시기에 수아레즈가 있었고 그런 배경 속에서 수아레즈는 논리학 논고를 썼다. 아니 형이상학 논고를 썼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뭐 재미없나요? 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그 1517년의 일이라면 또 하나가 1521년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요게 핵심 이 사건이다가 있고 상징적이에요. 수아레즈의 사실 형제 중에서도 뭐 필리핀으로 막 이렇게 선교를 가고 뭐 선교를 가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수아레즈의 시기에 바로 직전에 우리 쉽게 말해서 1592년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걔들이 얼마나 큰 세상을 봤어요. 조선보다. 우리는 뭐 실학이니 뭐니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애들이 와가지고 서양 애들이 한문으로 번역해 준 것을 가지고 또 유입돼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라면 일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직접 지금 자기들이 일본을
유럽을 갔다 와서 교황을 만나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오고. 자세한 내용은 제 책 대한민국 철학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그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수아레제 형제가 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다. 그 뭐 그런 것들을 뭐냐 하면 이미 세상이 넓어졌어요. 유럽 사람들. 그 말은 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신학들이 다투고 있었다면, 그죠? 외적으로는 뭐란 말입니까? 유럽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철학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닌 사람들을 그냥 그거 유럽 아닌 사람들 그냥 노예로 삼을 것이냐, 아니다,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논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법으로서 강대국 약소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고민. 그러니까 유럽이 유럽 밖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이 식민지가 유럽의 제국주의가 시작했는 유럽의 제국주의가 시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가 동시에 유럽이 유럽 바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도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요것도 수아레즈가 한 몫을 하죠. 요것도. 그러니까 남미에 있었던 원주민의 종교적 자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 삼을 것이 정당과 아닌가에 대한 수아레즈의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아레즈의 법에 대한 이론들도 있고 막 이렇지 않아요. 국제법에 대한 이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 카를로스 1세가 이 사람이 여기에서 뭐 이 필리핀과 아메리카 대륙을 다스리는 황제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 유명한 게 스페인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수아레즈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살았으니까 이런 환경을 다 경험한 겁니다. 자기는 이탈리아에서도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적으로 막 그 신구교가 다투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럽 바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자기가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바깥에 대한 것, 그럼 유럽 안을, 그러니까 유럽의 내적으로는 그 가톨릭 교회가 지는 가톨릭 수사주, 예수의 수사주시니까 수아레즈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가톨릭 교회를 위한 철학의 정돈, 신학 교육의 정돈화 작업을 해야 됐고, 외부적으로는 유럽 아닌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돈 작업도 철학적인, 신학입니다. 자기는 신학한 거예요. 끝까지. 이거 신학입니다. 지인한테는. 이거 철학 아니에요. 지는 이거 신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스팅한 원두로 제가 직접 그 내린 콜드브루 더치커피입니다. 원래 오늘 오프라인 수업을 저 오캄 연구소에서 할 때 이 커피를 같이 마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좀 몸이 불편하셔, 몸이 좀 아프셔서 오늘 공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대구에 와서 저와 수업하게 되는 날이 있다면, 예, 제가 내린 커피나 아니면 제가 로스팅한 그 커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드실 수 있게 오캄 연구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구글 지도에 오캄 연구소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나의 교도권에 하나의 교회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정리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런 일을 예수가 했는데 수아레즈는 예수의 이론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했다. 그죠? 그러니까 유럽 외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쇄 기술에 의해서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회의 철학 교육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시기에 그래서 예수회 수아레즈는 막상 이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아레즈의 뭐 형이상학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고 철학이 크지 않았다면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고 일으켰습니다. 근데
신학사랑 왜 수아레즈가 안 유명하냐고 욕은 요 안 썼어요. 요 원래 밑에 더 쓰는 데서 있거든요. 원래 이게 제 책의 일부로 제가 이제 수아레즈의 철학과 그 수아레즈 신학자 수아레즈의 철학 뭐 이렇게 가제로 하면 그 책도 저는 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낼 겁니다. 제가 뭐 수아레즈에 대해서 한다고 누가 사겠어요? 나 10부 팔리겠습니까? 제 마을에서 한 5부, 6부 구입해 주실 거고, 제 책은 저희 마을에서 제가 나오면 다 강독을, 제 책을 제가 직접 강독하니까 할 거고, 그 외에는 뭐 대구 지금 제 이 마을 아닌 곳에서 제가 수아레즈 입문서 쓴다고 누가 사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왜 수아레즈가 이래 안 유명하냐 하면 우리가 철학사나 신학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관 속에서 기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아레즈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 사람의 윤리관이나 윤리신학적인 입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예를 에류게나를 기억하지, 제 신학, 신성한 모독자의 책에 보면 에류게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류게나는 이름이 안 남아,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몰라요, 아무도. 에류게나라는 뜻은 에루게는 별명이거든요. 진짜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표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은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다 기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수아레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사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다음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이 개신교의 철학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가톨릭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에서도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억하냐 하면 나중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철학하는 사람들도 지 입맛에 맞게 기억해요. 그런데 수아레즈는 체계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를 맛보면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그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이 토마스 철학학교에서 그 논리학 논고뿐 아니라 이 사람이 개신교회와 다투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또 혹시나 뭐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쓸모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응원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도 모르겠습니다. 들을 사람들이 있는지. 다른 분들은 뭐 좋다라고 뭐 페이스북 가면 누구 강의 좋다 이런 건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제 강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제 강의를 제 마을 주민이 들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1년을 이 줌 이거를 한다고 돈을 내놨는데 뭐 1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명에게 할 수 있는데 100명은커녕 지금 수강생이 10명이 안 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아레즈 강의만이라도 지금까지 몇 명, 뭐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는지만 한 10분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그죠? 프란치스코 수아레즈. 예. 이거 지금 읽은 요거는 서론도 아니고 제일 앞에 내가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는 부분의 첫 단락입니다. 오늘 요까지 읽을 겁니다. 첫 단락입니다. 원래 라틴어로 쓰여진 건데요. 제가 라틴어로 쓴 거를 조금 그냥 초벌에 가까운 초벌이죠. 처음 번역한 거라서 그냥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전체 지금 여러분들 라틴어 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혼자 읽어도 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 라틴어로 여러분식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독자를 위한 이 작업에 대한 이유와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죠? 형이상학에 관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올바른 뛰어난 신학자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일부는 이미 출판이 됐고 또 일부는 신의 은총이죠. 은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완성되어야 할 작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을 지금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주의 코멘터리를 쓰기 전부터 나는
저는 지금 그리스도교 독자들에게 드리는 저의 이 세심한 노력이 그러니까 노력이 녹아든 이 책을 우선 출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거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신학책을 쓰고 있었어요. 신학책을. 요 뒤에 보면은 신학대전 3부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대전 3부 주회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죠? 신학대전에. 그리고 자기가 신학에 대한 책이 이미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출판사가 거래한 것도 있고 독자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미루고 이 사람이 갑자기 형이상학 논고를 지금 작업을 해서 이 책을 먼저 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신학 작업을. 당연히 신학과 교수니까. 수아레드는 철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이때 철학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나 스콜라 시기 때 근대에 아주 최근에 와야 철학과가 있지, 철학은 박사 과정을 따로 두고 있는 그런 독립학과가 아닙니다. 그 현대에 지금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신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에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철학 교육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올바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아레즈는 형이상학에 대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이상학이 철학에서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수아레즈 자신은 지금 신학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게 보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탁월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이상학 교과서를 하나 써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쓴 게 형이상학 논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미 출판된 신학책이 있고 일부는 신의 은총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해야 할, 그죠? 아직도 작업 중인 신학 주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기 전부터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세심한 책을 출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대전 주회를 해서 내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신학대전 주회를 과정 중에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요거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거 지금 마땅한 형이상학 교과서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형이상학 교과서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적절한 이유로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제전 3부에 관한 연구를 미룰 수 없었고, 다른 무엇보다 우선 미룰 수 있었겠죠. 있었고 다른 무엇보다 우선 그것을 출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초자연적인 신학이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신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날마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미루고서 뭐 하냐 하면은 이 논리학 대전 논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죠? 논리학 대전 논고. 무엇보다 그것을 출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성하고, 그죠?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신학이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신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도는 날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신학에는, 그죠? 이것은 신성하고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삼위일체 뭐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성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심에서 하나다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신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가 그냥 철학이나 물리학적, 철학은 논리적 사고를,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진리를 근거로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 진리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인간이 이성적으로 규명해내 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완전히 규명해낼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합리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신학이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신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신학 이론을 적절한 위상과 지위에 회복시켜 주고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을 잠시 미루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신학, 이게 형이상학이고, 이게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초월적인 것을 인간의 계시진리 없이 연구해내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의 적절한 위상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 신학대전 3부 신학대전을 주의하는 이런 작업을 잠시 미루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일을 마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학대전 3부 혹 누군가는 신학대전 전체에 대해서 제가 빨리 이렇게 주회를 마무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 마무리하려고 원해도 저는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학대전 전체를 주회하라고 옆에서 야, 그 일을 해라. 지금 네가 신학자인데 신학대전 주회를 다 마무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신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대전 주회를 하다가 지금 멈추고 형이상학 논고를 쓰는 것은 형이상학 논고라고 하는 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의 전체 체계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계시 진리를 계시 진리에 의한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편에서 끊임없이 신적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이상학의 이 순서, 그 형이상학 논거의 순서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서 점점 신학으로 나아가는 계시 진리 없이 인간이 초월적인 것을 향해서 이성의 힘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형상.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계시 진리를 위해서라.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형이 야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학대전이나 마무리해라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전을 주의하는 작업을 멈추고 신학대전에 대한 것들, 어떤 사람 신학대전 3부를 다 해라, 신학대전 전체를 다 네가 주의해라 하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뭐래요? 형이상학 논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결정 알아줄 거라고 믿고 있다 하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한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논리학, 그러니까 형이상학 논고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이상학 논고에서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에 의한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신을 향해서 계시 진리의 도움 없이 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나아가 보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쭉쭉쭉 하면은 이 세상 존재하는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모든 수로에 대해서 연구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형이상학 논고의 순서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뭐 작용이 나오고 뭐 9개 범주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형이상학 논고 전체를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 하려는 것은 순수하게 있음 그 자체에 대한 매우 철학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신학을 위한 겁니다. 신학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유를 이래 나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9개 우유를 쭉 나눕니다. 39에서 53에 보면 쭉 나누어요. 그죠? 그런데 뭐 이성의 존재 막 이래 나누어요. 뭐 진료의 존재. 근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따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철학적인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탁월한 신학자가 되기 위한 여정. 형이상하기. 형이상학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순서, 그 형이상학 논고의 순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 정리해 보면요. 뭐 오늘 시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수아레즈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유서 유럽에 있던 배경, 그리고 내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철학이나 신학의 교과 과정을 정돈해야 됐어야 했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아닌 사람 아닌 것에 대해서, 유럽 아닌 사람, 유럽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고민하던 시기에 신학과 철학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이 사람은 최전선에서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형이상학 논고라는 이 책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신학생을 위한 형이상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을 위한 형이상학 교과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을 위한 형이상학. 철학이, 그러니까 수아레즈에게는 철학이 뭐 삶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학의 신여가 맞습니다. 수아레스에게는.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자기의 그 신학을 더 치밀한 구조로 논리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철학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 진리를 서로 대화하려고 하면 계시 진리를 어떻게 서로 대화해요? 그걸 합리화시켜야겠죠. 계시 진리를 합리화시키는 언어는 철학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삼위일체 같은 거 언제 그 여러분들 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수아레즈가 쓰는 저 범주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의 초월성 역시 반드시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어떤 존재인가, 신학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거 이해 논의할 때도 수아레스가 지금 형이상학 논고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형이상학 논고에 나오는 여러 논의들은 신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톨릭 교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순수 철학이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 가톨릭 교회도 역시나 신학자가 철학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왜 신학자가 철학하느냐, 철학의 그 신학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철학의 교육 과정을 고민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잘 정돈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은 신학 형상 논고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식으로 또 이렇게 자기 신학에 맞게 요래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아레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신학을 위한 형이상학이니까 우리 뭐 교회한다는 사람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예. 우선 그렇게 수아레즈는 의도했으나 수아레즈의 형이상학 논고는 이후에 개신교회에 가서, 수아레즈 자신은 가톨릭 교회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개신교회에 맞짱 떠서 지지 않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개신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형이상 논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가면은 나름 책 자체는 여러분들 상당히 재미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에 대한 역사에서 철학사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뒷구절 읽어갈 생각이고, 혹시나 그 수아레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뭐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뭐 그러면은 그 제가 그 형이상 논고를 읽는 시간 뭐 길게는 못 읽을 거예요. 이제 그 왜냐면은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논리 라틴어 가지고 읽느냐 하고 이러는데 뭐 라틴어 가지고 읽고 뭐 그 골치 아프고, 제가 대충 번역해 오면 읽고 또 강독하면서 제가 뭐 틀렸다 싶으면 번역 약간 수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초벌이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냥 보고 바로 이렇게 워드 치듯이 이래 있는 거라서 조금 다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동안 읽었던 거를 제가 조금 뭐 좀 잘 읽혀지도록 정리해서 저만 가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그 파일을 공유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됐는지
별 큰 도움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도 예, 다음 주도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아레스의 형이상학은 신학자의 형이상학, 신학을 위한 형이상학이었다는 거. 요즘 뭐 돈 벌려고 사람들 뭐 프로젝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순수해 보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쨌든 예, 재미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나는 수아레스 1강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